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스카이 웰빙파크 1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걸린 상가로서 건물 면적은 97.408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9.47평입니다. 현재 80%까지 유찰돼서 16억 800만원입니다. 2차 입찰 기일은 2024년 9월 24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9층 중에 1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1995년 10월 25일입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걸린 생활시설로 일부는 점포의 일부는 트렌디카 안경점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점포의 일부는 에그 토스터 영업장소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 특약 참고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건은 건물을 100으로 해서 임의로 구분해서 일부는 트렌디카 안경점으로 이용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에그 토스터 영업장소로 각각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은 2022년 1월 14일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이고 월세는 70만원입니다. 자, 기타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건물 일부는 채무자가 지금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안경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렌디카 안경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채무자의 아들이 임차해서 에그 토스터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채무자와 모자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6년 7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거래가액은 22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3일에 진해 수협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7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연체됐냐면은 2022년 6월부터 관리비가 연체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올 기준으로 해서 1656만 1,82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1년 4개월 동안에 한 1,650만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 9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더 체납금을 합산해야 관리비 체납금이 최종적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4개월 16개월에 1,650만 원이면은 여기서 우리가 추가 11개월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한 3천만 원 넉넉 잡고 3,500만 원 정도 매각대금 잔금 납부할 때까지 한 3,300에서 3,500만 원 정도 체납금이 있다는 거 알고 입찰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미납관리비 중에서는 자, 공용관리비만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지금 낙찰자, 즉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자, 관리비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 납부하고 그로부터 소급해서 3년치 공용관리비 부분만 우리 낙찰자가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의 관리비와 또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이 있으면 그 역시 낙찰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 아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단지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총 동수는 4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지금 스카이 웰빙 파크 상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 스카이 웰빙 파크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동수는 42개 동이고 총 세대수는 6,252세대입니다. 사용승인은 1994년 6월 3일이 사용승인입니다. 자, 최고층은 2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단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 스카이 웰빙 파크라는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지금 1층 115호가 지금 경매물건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물건은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당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떤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지 또 그리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그는 권리 분석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관리비는 잔금 납부할 때까지 한 3,300에서 넉넉 잡고 3,500 정도 체납될 수 있고 공용 관리비만 부담하게 된다는 거. 낙찰 받으면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금 그때까지 3,300에서 3,500만 원 중에서 전액 다 공용 관리비인지 아니면은 전유 부분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유 부분의 관리비와 연체료는 부담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유자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관리비 속에는 전유 관리비와 미납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총 체납 금액 중에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별도로 산정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 관리비와 미납 관리비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전유 부분 관리비, 공용 관리비 그리고 연체료를 별도로 계산해 달라고 하면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낙찰자에게 청구되는 관리비만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잘 모르면은 이 대부분 판례에 녹아 있는 2001-8677 전원 합의체 대부분 판례를 뽑아가서 관리사무소에서 그 체납관리비 부분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비는 그렇게 해결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 등기부 상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포함되는 권리하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떤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등기부 현황에 녹아 있는 권리가 지금 7가지입니다. 자, 이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되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경매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은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잔금 납부를 하면서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아니면은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낙찰자가. 그리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멸을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상의 권리들 중에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바로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을 살펴보고 그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이는 권리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7가지를 설명드리면은,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 3개의 경매 물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6가지의 권리가 모두 다 등록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가압류, 건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만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매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매 물건은 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5가지 등록되어 있든, 안 그러면 6가지 권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든, 아니면은 2가지의 권리만 등록되어 있든, 그 등록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되는 권리는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바로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자, 전세권이 어디에 지금 설정되어야 하냐면은 집합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건물,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근린상가, 이런 것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이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하는데, 그런 집합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소기준 등기의 앞서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모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인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고 이 경매 물건에서 지금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총 7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7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해당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6가지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 중에서 등기 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집합 건물이나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살펴보면은 권리가 지금 이렇게 7가지의 권리가 이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7가지 권리 중에서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의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번 권리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권리를 보니까 진해 수협에서 설정한 건저당은 당연히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권리를 보니까 창원 세무서장이 압류한 압류입니다. 자, 국세가 보통 보면은 국세는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고,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이 7가지의 압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가압류도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가압류도 역시 압류 다음에 가압류가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 지금 네 번째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가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설정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설정한 가압류 역시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상구청장이 압류한 역시 지방세도 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진해 수협에서 신청한 임의경매. 자, 그러면은 이 임의경매는 이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 이 7가지의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러면은 이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것을 줄여서 등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면은 표제부, 한 동 건물 전체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층의 면적 몇 평인지, 2층에 몇 층인지, 9층은 몇 평인지, 이렇게 또 어떤 용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건물 내역을 나타내는 것이 이런 표제부가 하나 있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자, 표제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한 동 중에서
그러면은 101동이면 101동에 2층 20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2층 205호에 그 실내 공간, 복도나 주차장, 또 주계단, 엘리베이터 공간 이런 거를 제외한 순수하게 205면은 205가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소, 그 부분만 나타낸 것이 바로 전유 부분 건물 표시, 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면적은 97.4075 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는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동 건물 표시의 표제부와 또 그 아래에 보면은 전유 부분 몇 호 305가 될 수 있고 202호가 될 수 있고 그는 그 호실에 맞는 면적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또 표제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구가 있습니다.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을구가 또 있습니다. 을구는 여기 보면은 자, 을구 소유권 위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은 이렇게 건저당 설정하는 거, 이런 거는 을구에 지금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구에서 보면은 요게 왼쪽에 보면 순위번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각구에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여기에 각구에 자, 각구의 최고 왼쪽에 보면은 순위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보면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번호를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자, 여기에 순위번호 65번에 보면은 진해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언제? 2023년 9월 25일에 어디에 신청을 했냐면 창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6464 이것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된다는 사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의해서 왼쪽에 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번호 65번에 보면은 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진해 수입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추가되는 게 전세권입니다.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바로 이 등기부에 있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 경매가 역시 여기에 말소 기준 등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거, 자,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번부터 7번까지는 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은 진해 수입에서 설정한 건저당, 그리고 창원 세무서장이 압류한 압류, 그리고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가압류,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설정한 가압류, 그리고 성산구청장이 압류한 지방세로 압류한 압류,
그리고 지인의 수입에서 신청한 임의경매. 다 이런 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권리들 중에서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을 때 그럼 말소 기준 등기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 종류는 이렇게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수일자가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진해 수입의 건저당이 2018년 3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창원 세무서장이 압류한 날짜는 2021년 1월 22일입니다.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한 가압류는 지금 가압류 일자는 2021년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6가지의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해당되는데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진해 수입에서 설정한 건저당입니다. 2018년 3월 23일. 그래서 진해 수입의 건저당이 접수일자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순위는 후순위로서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는 선순위로 해서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등기부 상에는 이 말소 기준 등기, 즉 진해 수입에서 설정한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이 진해 수입의 건저당보다 앞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그러면은 우리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보면은 먼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 물건을 보면은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 인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건물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효력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가 2022년 1월 14일입니다. 자, 2022년 1월 14일이면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항력은 자, 건물 인도와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 날짜가 2022년 1월 14일이면은 대항력은 2022년 1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조건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따라 붙냐면은 자, 이
조금 전에 살펴본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날짜가 지금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인 진해 수입의 건저당보다 이 건저당 일자가 2018년 3월 23일인데 이 건저당보다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 다음날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소 기준 등기인 진해 수입의 건저당 일자가 2018년 3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2022년 1월 14일에 했습니다. 적어도 한 4년 정도가 늦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항력이 없다고 표시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 일자 2018년 3월 23일보다 더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은 건저당 일자 2018년 3월 23일보다 4년 정도 늦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항력은 없지만은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후순위로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바람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는 지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도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먼저 최우선 변제권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임차인처럼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 일자보다 뒤에 한 4년 정도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그러면은 이 보증금이 지역마다 다 소액보증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물건이 있는 데가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그러면 창원시 성산구에서 지금 소액보증금으로 보고 있는 그 범위 속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범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요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 진해 수협의 건저당보다 더 일찍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 혜택을 받으려면은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자기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라서 보증금을 달 날리게 된 상태이라도 자, 국가에서는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근데 전액 누구나 보증금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이 소액으로 될 때 그때 이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이면서도 경매가 진행될 때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은 3일 법원에서 3일 정도 있다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3일 이전에 대항 요건 즉 상가 건물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상가 인도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건이 필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 임차인은 먼저 보면은 문제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되는지를 보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더라도 지금 이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요건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소액 보증금이면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매 물건에서는 배당 요구 종결일이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결일인 2023년 12월 26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보증금 요 부분 지금 보면은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받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저 5천만 원이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살펴보냐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매 물건에서 담보물건 설정일이 바로 이 건저당입니다. 진해 수협에서 설정한 건저당 날짜가 2018년 3월 23일입니다. 그럼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저 5천만 원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살펴보면은 자, 담보물건 설정일이 2018년 3월 조금 전에 살펴보면은 3월 23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지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보증금은 저 보면은 한산 보증금이라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임차인의 5천만 원과 월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 보증금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월세 7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보증금이 7천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원래 있는 보증금을 더하면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산 보증금이 지금 1억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소액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한산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월세가 있으면은 월세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기가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더해서 하는 것이 한산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물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이 물건에 녹아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보면은 한산 보증금은 자, 월세가 없이 올 전세로 되어 있을 때는 전세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자, 월세 곱하기 100하고 자기가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가 이 지금 경매 물건에 70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임차인의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월세 70만 원 곱하기 100 하고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세 70만 원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7천만 원을 더하면은 한산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 1억 2천만 원이 지금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담보물건 설정일에 그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보증금은 이 한산보증금이 이 범위 이하로 들어와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용받는 금액 중에서 소액보증금 범위는 또 이렇게 한산보증금이 지역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소액보증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들어온 범위에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렇게 지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이렇게 자, 어떤 경매 물건이든지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등기부상에 이는 건저당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선순위 담보 물건 설정일, 이 물건에서는 2018년 3월 23일입니다.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 보면은 이렇게 담보 물건 설정일 2018년, 자, 보면은 2018년이면은 지금 이 날짜입니다. 지금 이 물건에서 보면은 2018년 3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8년 3월 23일이면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 포함됐을 때 지금 이 지역이 창원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으려면 보증금이, 한산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보니까 한산보증금이 월세가 70만 원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은 보증금이 70만 원입니다.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에 플러스 원래 있는 보증금 더하면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한산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이 지금 보면은 창원지, 그 밖의 지역은 창원, 진주, 거제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1억 2천만 원인데 이 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한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한산보증금은 아래 금액의 지역마다 다 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법 적용받는 것은 이 금액이고, 이 법 적용받는 금액 중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려면은 한산보증금이 다 이렇게 지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2018년 1월 23일에서 2019년 4월 1일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그 밖의 지역, 창원지역에 보니까 3천만 원, 한산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을 1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산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있고 월세가 70만 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어차피 배당 요구를 해도 자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리 알고 자기가 한산보증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왜? 1억 2천, 한산보증금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억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그 적용받는 범위는 해당되지만은
소액보증금은 한산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 최우선 변제해 주는 것이 1,000만 원인데 자기는 1억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019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그러면 보증금 범위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창원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지금 현재 2024년 지금 보면은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으려면은 한산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 됐을 때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왜 이 금액 1,000만 원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진해 수입의 근저당보다 후순위지만은 더 배당은 일찍 해준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창원 지역은 그렇게 되고, 그럼 서울 같은 지역에는 보면은 9억 원 이하에 들어가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고,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에 들어갔을 때 소액보증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500만 원 범위에 한산보증금이 들어갈 때 서울은 2,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저당보다 더 선순위로 자기에게 이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강력시는 보면은 얼마냐면은 지금 5억 4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 들어갈 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로 들어갈 때 그때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는 자기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달리더라도 배당은 요 근저당보다 더 앞서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금액은 많지 않고 이렇게 강력시는 1,300만 원이다. 소액보증금 3,8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 한산보증금이 1,300만 원까지 해준다. 근데 한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월세 곱하기 100 하고 그 보증금이 있으면 또 플러스 보증금을 하기 때문에, 그럼 강력시에서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산보증금이 3,800만 원 다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50만 원이고 보증금은 500만 원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벌써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시키면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3,800만 원 넘어서기 때문에 2,300만 원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법으로 이리 만들어 놨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무진장 어렵다. 왜? 그냥 보증금으로 해도 받기가 좀 쉽지 않는데, 지금 보면 한산보증금을 해갖고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 하고 플러스 자기 보증금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됐을 때 한산보증금이 그때 1,000만 원을 근저당보다 선순위 근저당보다 더 앞서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지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요 소액보증금 범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적어도 뭐 정말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싶다면은 강력시도 한 8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밖의 지역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한산보증금 3천만 원, 강력시는 3,800만 원 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자기 보증금을 플러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물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결국에는 자기가 소액보증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입찰가 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부분은 인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얼마에 지금 그 입찰가를 산정하느냐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상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안경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점포가 지금 한 개 점포를 지금 두 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원 있는 쪽이 지금 이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전면에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면과 인접해 있는 전면이 1층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매매가가.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빨간 라인으로 쳐가 있는 쪽이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이지만은 이 건물은 전면이 이 앞쪽입니다. 이 지금 빨간 라인은 후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면으로.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이 빨간 라인에서 앞쪽 전면에 있는 상가들이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실물을 보면은 지금 실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스카이 웰빙 파크 지금 상가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6,500세대 정도 지금 성운 아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대동 아파트가 이렇게 보면은 한 2,800세대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변이 지금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스카이 웰빙 파크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 성운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지금 보면은 스카이 웰빙 파크를 이 전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은 이쪽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이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 쪽 뒷면 후문 쪽에 지금 그 물건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로드뷰를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쪽은 대동 아파트고 이렇게 스카이 웰빙 파크 이게 바로 후문입니다. 후문. 그러니까 이 후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이 지금 안경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격면으로 보면은 이쪽 후면이기 때문에 전면보다는 가격이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접근성도 전면보다는 후면은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동 아파트 입주민이 뭐 이용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은 도로변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이 물건을 보면은 지금 본건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대동아파트, 여기가 대동아파트, 이 빨간 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쪽 아파트가 성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 아파트 입주민이 이 스카이 웰빙 상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거는 이 본건이 있는 앞쪽 라인으로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본건은 약간 후면 쪽에 위치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약간 전면보다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상가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로변 쪽, 그쪽이 가장 가격이 높고, 그리고 후면으로 갈수록 같은 1층이지만은 후면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건물 전체로 보면은 1층이 상가 1층이 가장 가격이 높고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같은 1층이지만은 이 성원 아파트 입주민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이 전면이 가격이 가장 높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지금 차도 옆에 후면 쪽에서 지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면보다는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살펴보고, 자, 그럼 우리가 이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봐야 되는데, 자, 가격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지금 이 가격이 보면은 9층 중에 1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163제곱미터 13억 8천에 녹아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보니까 97.408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보니까 9층 중에 1층인데 지금 보면은 계약 면적이 이제 79, 전용 면적이 50인데, 지금 우리 물건은 전용 면적이 지금 보면은 지금 건물 면적 이 전용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97입니다. 97.
97인데 여기는 9층 중에 지금 9층 중에 1층 물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50입니다. 그러면은 뭐 절반은 아니지만은 한 40% 정도 더 여기 평수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월세가 9천만 원에 285만 원. 그러면 이 곱하기 1을 했을 때 한 1억 8천에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보다는 스카이 웰빙파크 건물이 더 장점이 많다고 봤을 때, 장점이 성원 아파트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실제는 2배가 안 되지만은 지금 2배를 하면은 50이니까 10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는 우리 경매 물건은 지금 보면은 97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얼마 차이는 나진 않는데, 그럼 2배로 치면은 1억 8천에 한 600만 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쳐서 2억에 한 650만 원 정도, 600에서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물건이 지금 보면은 2억, 지금 이 구분 소유자는 2016년도에 22억 2,80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가는 2023년 9월 25일에 경매에 개시되면서 지금 보면은 감정가가 20억 1,000만 원 정도 왔는데 1차 유찰돼 가지고 지금 1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6억 정도의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건물을 100으로 임의로 구분해서 일부를 트렌디카 안경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에그토스트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트렌디카 안경점이 과연 이 사람을 낙찰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느냐, 또 다른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에그토스트,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또 남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을 보호받는 그런 임차인이고, 또 임차인이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낙찰자는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유자가 안경점을 지분하고 지금 보면은 공동사업자를 내가지고 지금 하다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아들이 지금 이 보면은 에그토스트 영업 장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낙찰을 받아서 당장 이걸 어떤 식으로 임대를 내느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안경점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 다른 업종을 넣느냐. 다른 업종을 넣으려면은 또 후면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보니까 전면이 지금 빨간 라인의 전면이 가치가 가장 높는데, 보니까 약간 후문 쪽에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16억 정도 되려고 하면은 한 2억에 한 8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16억에 낙찰을 받으면은 한 점포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보증금 1억씩 해가지고 2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가고, 나머지
나머지는 월세를 받으면은 한 80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 낙찰 받는 사람이 어떤 조금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인데, (800만 원이) 나올지가 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16억에 낙찰 받아서 이 임차인들이 계속 뭐 정상 영업을 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이 자녀분하고 또 이 지금 채무자하고 둘이 합쳐서 지금 월세를 800만 원 정도 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소유자의 자녀도 월세가 7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격리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계속 뭐 계약을 해서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임차인들이 나가고 새로 임차인 넣으려면은 공백 기간도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몇 달 동안 다른 업종을 유치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16억도 약간 비쌀 수 있을 것 같다. 한 13억 정도나 이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 이런 공백 기간도 해소시키고 다른 업종을 유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입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한 13억 정도에 입찰하는 게 좋겠다. 13억 5천이나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자, 이 임차인은 지금 보면은 소유자와 이 임차인은 그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권리금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 영업시설이나 비품, 또 거래처와의 신용,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상가 건물이 위치되어 있는 또 영업상의 이점, 이런 유무형의 가치를, 재산적 가치를 이제 양도하는 것이 바로 권리금이다. 이것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과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2015년 5월 13일 이 규정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권리금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사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대인은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자, 이렇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받으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10조의 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권리금 계약을 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이럴 때면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반면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권리금을.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으면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앞설 때, 쉽게 말해서 대항력이 있을 때, 그때는 권리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낙찰자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대항할 수 없다는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최순순위 설정일보다 늦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다 보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자, 권리금 보호법도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보호를 낙찰자가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법을 적용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이제 임대인에게 부담되는 그 부담을 낙찰자가 승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는 낙찰자가 해줘야 되지만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갱신을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10년인데, 그러면은 10년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2019년도 5월 16일에 대부분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경과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부분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게 10년이 지나서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경매 물건은 우리가 이번 9월 24일에 입찰하기는 좀 곤란하다. 건물이 후면에 위치되어 있고, 지금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녀분과 지금 채무자가 실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보증금 2억에 월세를 한 8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낼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낙찰자가 다른 임차인을 넣고 하는 과정이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업종을 유치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유찰됐을 때, 그때 우리는 입찰가를 13억 5천만 원 정도로 산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2차 입찰기인 2024년 9월 24일에는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더 직접 이 상가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실제 영업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이 상가에서 거래가 그동안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면의 가격과 중간 상가 1층에 전면 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들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격 차이도 중요하고 영업은 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가는 같은 1층이라도 접근성이 좋은 데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후면으로 갈수록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임장 활동을 반드시 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